저는 지역 SNS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아파트 마을 재생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2014년도 박사 논문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한 건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60% 정도 주택 유형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는 아파트가 사실은 주민 참여에 불리한 요건을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도시에 위치하고 구성원이 너무 많고 이주율이 굉장히 잦은 데다가 고층인 경우. 그래서 대부분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마을재생에서 아파트를 다루는 비중은 10% 내외로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져 있는 한정된 지역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SNS. 요즘에 우리나라에 당근마켓 같은 것도 있고 뭐 네이버 맘카페라던가 이런 지역 동네만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제 온프라인이나 O2O라고도 하는데 도시재생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있는 것처럼 농경사회에는 마을에서 커뮤니티가 다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다가 산업사회에 들어가면서 마을과 분리된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었고 정보화 사회가 오면서 이제 인터넷,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동네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됐으나 실제는 페이스북 친구 중에 실제 이웃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조사 결과처럼 오히려 동네 내에서는 커뮤니티는 더 와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근마켓 같은 지역 SNS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산업사회부터 없어져 버렸던 동네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가 되고 그게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연구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문 구독률이나 방송 시청률만큼 지역 SNS의 가입률이 높은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운영들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주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지역 SNS를 활용을 했을 때 마을 재생이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가 연구 목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연구 흐름은 오프라인의 근대 도시 계획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나오고 있는 근대 도시 계획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 두 군데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SNS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로로 발전을 해왔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는 지역 SNS 형태인 시군구 단위 지역 SNS의 유형을 두 가지로 바꾸고 그 중에 가장 우수사례 두 개를 뽑아서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하는 쪽으로 연구 흐름을 진행을 했고요. 고층 뉴타운에서 근대 도시 계획의 한계인 고층 뉴타운의 문제 그리고 협력적 계획 60년대 이후에 나왔던 주민 참여 도시 계획 도시 재생에서 나오는 주민 참여의 문제 합쳐 있는 고층 뉴타운에서의 주민 참여의 문제 세 가지를 각각 이론과 실제로 분석을 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았었고요. 일단 근대 도시 계획의 한계들은 그 고층 타워 위주라든가 전면 철거 재개발이라든가 주민 참여를 배제한 개발들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형 계획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8, 90년대부터 진행됐던 신도시도 여전히 60년대 이전에 있었던 근대 도시 계획, 고층, 전면 재개발 이런 거가 이제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도시 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뉴타운을 크게 두 가지 유형화를 시키면은 첫 번째 행정 주도인 1, 2, 3기 신도시들 예를 들어 분당이나 평촌이나 일산 이런 동네처럼 단독주택이나 농경지가 있었다가 이곳들을 싹 철거해 버리고 한 번에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고층 단지들을 쫙 깔아버린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주도 점적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없이 그냥 단독 주택지 있었던 곳들 중에서 중간중간에 단지 단위로 재건축을 한 거의 그래서 그 난개발에 있어 용인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주도 뉴타운들 같은 경우는 단지 내부가 분당도 그렇고 편촌도 그렇고 당시 지어졌을 때는 주차 대수가 0.7대 이러다가 지금 1.5대까지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주차 부족이라든가 공공 공간에 쇠퇴나 노후, 낙후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아파트 단지 사이라든가 중심 상가에 있는 공공 공간들은 철저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주도 점적 도시 개발을 했었던 용인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라서 단지 내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뭐 수영장이 있는 단지들도 있는 반면에 단지 사이에 있는 공공 공간들은 인도가 부족하거나 퍼블릭 스페이스의 퀄리티가 낮다거나 하는 그런 서로 반대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민 참여의 문제인데 이런 근대 도시 계획의 문제를 주민 참여를 극복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 참여 도시 재생이 모든 걸 해법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성의 문제라고 하는 웬만한 반대, 님비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자기 동네에서 참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나 여성분들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이제 전문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문성의 부족 문제들 혹은 우리나라의 이런 유교적인 특성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발언권이 크다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 뭐 이런 발언과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 권한의 문제는 이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민 참여 도시계획을 했는데 행정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고 절반 이상 반영되는 것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이 있냐 대표성이 있냐라는 물음을 했을 때 공무원들 인식에서 대표성 전문성이 10%도 안 된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인구 통계학을 봐도 남성이라든가 고령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체로 아파트가 참 단지 규모 면적에 비해서 사는 인구가 워낙 많은 고밀도 거주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 참여 이론에서 그룹 사이즈가 커질수록 참여율은 낮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고 실제 한국에서도 아파트에서 주민 참여율 굉장히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이제 근대 도시 계획에서 나오는 문제들, 생활권의 공공공간이나 디테일이 부족하다든가 주민 참여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든가 아파트 같은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을 살 때 나오는 낮은 참여율, 낮은 신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 SNS를 활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더 거꾸로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은 넥스트 도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이 당시엔 3분의 1이었는데 현재는 60% 이상이 쓰고 있고 자기네 동네만을 위한 페이스북 같은 그런 페이지인데 이미 유니콘 기업으로 상장이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 정책으로 이런 동네 단위 SNS인 지역 SNS를 총무선 정책으로 활용을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제 이런 지역 SNS들이 아파트 위주로 쭉 이렇게 흐름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요것들 흐름 좀 기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부분 이런 게 생긴 이유가 아파트 담합을 오프라인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 담합을 하다 시작을 했다거나 뉴타운 지정해달라는 그런 권리 청원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모인 김에 좋은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을 재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 이메일 메일리스트도 있고 대면도 있고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다음이나 야후 이런 포털 사이트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훨씬 좋고 게시물 검색이 좀 쉽고 여러 연령대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봐서 연구 대상으로 보고 전국에 있는 지역 에세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GIS 매핑을 하고 그 중에 몇 가지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분류별 평가를 하고 그 중에 대표 사례를 뽑아서 이제 2개의 사례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그냥 올드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신도시가 되어 있었지만 전면 철거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거나 낙후된 사례. 두 번째는 뉴 올드타운이라고 했는데 올드타운인데 새로 여기 밑에 사진 보는 것처럼 단독주택지 사이사이에 단지 규모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는 새 건데 동네는 노후돼 있는 뉴 올드타운. 이 두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각각 사례 하나씩을 뽑아서 이제 그런 아파트 재생과 관련된 뭐 주민자치위원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아파트 동아리, 뭐 분유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층위를 나누고 이 각각의 층위별로 인터뷰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인터뷰를 위주로 이제 분석의 틀을 잡고 그거를 분석을 한 걸로 논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례를 지금 시간이 되게 짧게 있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남양주 덕소 지역에 있는 사례인데요.
덕소 지역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일시적으로 준농림 제도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난개발의 대표적인 동네가 되어서 이제 밑에 작은 사진을 좀 크게 키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공공공간, 퍼블릭 스페이스는 인도 가운데 갑자기 전시주가 들어간다거나 인도가 끊겨버려서 사람들이 찾길로 걸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퍼블릭 스페이스 퀄리티는 굉장히 안 좋은데 반면에 단지들은 최근에 아주 신식으로 지어놔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근데 그런 젊은 신혼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보 환경이 안 돼 있는 그런 동네가 됐었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온라인 지역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 처음에는 지역 SNS에서 나온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반대 운동 시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 동네 뉴타운을 지정해달라라던가 서울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 달라. 그 다리의 이름이 우린 남양주대교가 아니라 덕소대교로 부르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많이 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시위를 할 때 동참해달라, 민원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카페별로도 덕소대교로 모아달라, 남양주대교로 모아달라, 이제 거의 님비나 핀비 같은 거에 대표적인 카페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11년도에 운영진들 전면 물갈이가 되면서 이렇게 너무 거대한 토목 위주의 이슈들을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형 문제들을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보자라는 걸로 운영진이 새로 방향성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생활 밀착형으로 그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 인도를 바꿔보자라는 게 절반 이상 표가 나와서 요거를 그 한 해 동안 한 공동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넘게 일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각자 핸드폰을 들고 가서 사진을 찍고 이 지역에 이런 곳 때문에 유모차를 갈 수가 없다 혹은 보행이 어렵다라는 거를 모아서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도 가운데 사당이나 보호수가 박혀 있어서 뭐 이건 유모차는커녕 그냥 일반인 사람들도 지나가기 어려운 이런 동네들이 있었고요. 또 왼쪽은 주차장이라서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은 정말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곳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냥 민원만 넣을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참여에서는 보통 고령자나 주부 위주로 참여를 했지만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지역 SNS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자기들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걸 넓힐 때 얼마 이상이 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엑셀로 표를 만들고 위치를 정해주고 거기를 어떤 의견이 있는지들을 다 모아서 보고서 형태로 시청에 도로교통과에 제출을 하니까 시청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대신 해줘서 짧은 기간 안에 실적이 생기고 주민들도 이것들을 10년 동안 안 됐던 게 3달 안에 20몇 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래서 공공권의 문제가 탑다운으로도 예산과 인력이 안 됐었고 바텀업으로도 뉴타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됐던서 방치됐던 공공공간을 지역 SNS의 낮은 참여 허들로 주민 참여를 크게 확장을 시켰고 또 준 전문가 역할을 하는 운영진들 위주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 형태로 넘겨가서 빠른 시간 안에 해교가 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영향에서 가장 주목했던 거는 주민 권한 부족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수치상으로 2011년 기준 10년 전인데 이미 20-30%가 가입이 돼 있고 제가 최근에 4년 전에 다시 팔로우했을 때는 10%에서 50% 정도까지 시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가 하고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 같은 분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지역 SNS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몇 가지의 이슈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후보들한테 쫙 돌리면은 후보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런 지역 SNS의 오프라인 모임에 인사를 온다거나 설명을 하러 오는 정도로 공공과 민간의 파워 게임에서 파워가 월등히 뒤처졌던 시민들이 공공과 정치인들과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게 그 목적의 도시에서는 카페들이나 도시에서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 여러 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7가지의 참여 원칙들, 법칙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 간단히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도된 약한 연대, 위크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뉴커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오프라인 온라인 동일하게, 특히 온라인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너무 친한 척을 많이 한다거나 뭐 말을 논다거나 이러면은 뉴커머가 들어오기 좀 주저하게 되니까 일부러 존댓말을 한다거나 친한 사이이면 온라인에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새로운 분들도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약한 연대의 법칙이란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예비군의 법칙인데, 예비군들이 평소에 민간인이지만 전쟁이 나면 언제든 총칼을 들고 군인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뀌는 것처럼 눈팅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눈팅족들이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고는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과 관련된 이슈가 지역 SNS에 부상을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군인으로 되는 것처럼 참여자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안산에서 마을 만들기 센터 일을 했을 때 300명 원탁회의에 이 300명을 모으는 데만 6개월이 걸렸거든요. 홍보를 하는 데만. 근데 지역 SNS에서는 어린이집 이슈가 어떤 특정 칫솔 이슈가 터졌었는데 일주일 만에 600명이 모집을 돼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래서 모두 예비군이 있었다가 전시 상황이 되니까 바로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켓이 하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참여 엘리베이터의 법칙은 보통 참여 사다리라고 아인슈타인 이론을 많이 있어서 이제 단계별로 처음에 많이 왔다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논의 시작을 안 하더라도 말이 아니라 글로 논의가 진행돼서 검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고, 중간에 잠깐 논의를 쉬더라도 팔로우업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 시작 시점이 굉장히 다르고 중간에 많이 쉬다가 참여하는 분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점들이 이제 참여 시작 지점과 글을 썼던 논의 참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게 있었고요. 과일과 씨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벌레들이 그 과일의 존재 이유가 벌레들이 맛있는 달콤한 과일을 먹다가 씨를 배설해서 이게 또 나무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냥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도시 재생 카페, 뭐 도시 재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것처럼 딱 그것만 목적이 딱딱한 씨 같은 목적만 있는 것들은 시민들이 사실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고 장터라든가 뭐 산지 직거래라든가 지역 맛집 소개라든가 이런 재생과 관련이 없고 그냥 편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넣어놓고, 그런 가운데 게시판 몇 개를 지역 개선, 뭐 도시 재생, 마을 재생을 넣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중고장터를 가다가 재생 이슈가 있을 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최소한승의 법칙은 대부분 행정에서 할 때 독립 도메인을 만드는데 독립 도메인을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실패라는 이유가 클릭 한 번이 지하철로 보면 한승 한 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 로그인 한 번 하는 거가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이미 많이 쓰는 네이버라든가 다음 포탈, 거기 있는 지역 카페들, 뭐 페이스북 그룹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로 독립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막 화려한 그래픽이 있고 뭐 디자인을 한 독립 도메인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 기존에 있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라는 말처럼 플랫폼이나 포털 위에 올라가는 게 더 낫다는 내용들이고, 네, 뭐 이런 것들 중고 장터라든가 이런 게 가장 빈도가 높다는 얘기들이고, 네, 최소 환승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고, 규모의 참여의 법칙은 오프라인에서는 규모가 적을수록 참여가 높다라는 건데, 온라인은 거꾸로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연속극처럼 계속 재미있는 이슈가 나오게 돼서 이제 아파트 단지보다는 시공구 단위처럼 좀 사이즈가 있는 편이 낫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준 전문가의 법칙은 기존 참여에서 배제돼 있었던 직장인이라든가 아기 엄마라든가 청년 계층이 시공할 제약이 없는 지역 SNS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이 각자 자기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좀 그 소통이 원활한 그런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반 전문가, 준 전문가, 반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문성의 부재, 소통의 부재 문제 해소가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의 참여 같은 경우, 도시에서의 참여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SNS를 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바텀업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뭐 설비나 이런 장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이런 적정 기술일 수 있는 지역 SNS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의 공공공간의 퀄리티가 섬세하고 참여형으로 동네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면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의 최종 결론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